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코코불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식하면 평생 고생. 공부해서 남주냐. 네, 코코과학 별별 특강 저는 박사입니다. 우리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이제 세계사와 과학사의 만남. 오늘 2부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전 시간에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에 대한 부분 일부러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죠. 근친혼을 했는데 왜 주걱턱이 점점 심해졌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부로 진행되는 부분은요. 유전 법칙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 법칙. 오늘 2부입니다. 다음 강은 3부예요. 이제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그 주걱턱 유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너희들이 첫 번째로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은 딴 게 아니라 근친혼이거든요. 근친혼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아. 그치? 대신 과학에서는 유전학에서는 그 근친혼이라는 표현 대신에 자가교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가교배가 뭐냐? 이게 집가짜예요. 같은 집안에 있는 아이들끼리 교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친혼이 되는 거지. 이게 근친혼이야. 근데 멘델이라고 하는 그 유전학의 아버지, 그쵸? 그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이거든요. 그 멘델이라는 학자가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이 자가교배를 엄청나게 했지. 그치?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근친혼을 엄청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두콩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그림으로 뭐 허접하긴 하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같은 식물체야. 여기에 꽃이 피고 여기에 꽃이 피고 여기에 꽃이 피고 뭐 여러 군데에서 꽃이 피겠죠? 그쵸? 근데 지금 얘네들은 같은 한 식구거든. 같은 집안에 있는 애들이거든. 얘하고 교배를 시키거나 얘하고 얘랑 교배를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같은 식물체 내에서 교배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자가교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근친혼이고요. 네? 그러면 근친혼? 자가교배를 도대체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냐라고 묻는다면 뭐를 만들려고? 열성 순종을 만들려고. 아직 열성 순종이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전학으로 들어가는 부분 몇 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우선은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죠? 그쵸? 잠깐 기다리세요. 그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전학의 발전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부모 밑에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그 자식이 되게 애매하게 엄마와 아빠를 이렇게 조금씩 그치, 닮았거든? 그치? 완벽하게 아빠 혹은 완벽하게 엄마를 닮은 것이 아니라 반반 섞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뭔가 이거를 사람들을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논문들이 발표가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설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융합 유전자설이라는 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설이에요. 융합 유전자설이라는 거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물감이 섞이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물감이 섞이는 거. 물감 믹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빨간색 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흰둥이 꽃이 있어요. 두 마리를 교배를 해서 꽃이 나왔는데 얘가 예를 들어 빨간색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색깔이고 이거를 옛날 학자들은 물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빨간색하고 흰색하고 섞으면 사실상 분홍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약간 상식 바뀌잖아. 그치? 그래서 빨간색이 나왔네? 빨간색이 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얘랑 똑같은 다른 빨간색 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가교배를 다시 한번 시켜요. 시키고 나서 자손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손 중에 일부는 빨간색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 빨간색끼리 그치 교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빨강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흰색이 나와요. 이게 설명이 안 됐어. 그러니까 빨간색끼리 교배를 해서 흰색이 나올 수가 있나? 아까 전에 빨간색이 흰색보다 더 세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럼 당연히 빨간색만 나와야지. 그럼 여기선 또 말 바꿀 거야? 흰색이 제일 세다고? 이게 설명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유전학이 계속해서 발전이 미비하다가 멘델이라는 학자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가 논문을 쓰는데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멘델의 유전 법칙이죠.
이거를 섞이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블럭을 맞췄다가 다시 해체했다가 이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생각의 관점이 다른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이 꽃이 빨간색이고 흰색이고 실제로 보여지는 그 표현형은 빨간색이고 흰색인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야. 얘가 빨간색이기는 하지만 얘네들한테 내가 일종의 이제 암호 같은 걸 붙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유전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유전인자를 내가 매겨줄 거야. 빨간색을 라지 A라고 해줄 거고 흰둥이는 스몰 A라고 내가 유전인자를 매겨줄 거야. 그러니까 임의로 결정을 해준 거야. 이게 상상이야. 그냥 상상의 나래.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똑같이 빨간색, 흰색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 빨간색을 라지 A로 임의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 흰둥이 같은 경우는 스몰 A로 임의로 정한 거야. 그럼 이제 두 마리가 교배를 하게 되면 빨강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라지 A, 빨강이니까 라지 A가 들어가는 게 맞아. 그치? 근데 얘가 아빠고 얘가 엄마라고 하면 아빠 쪽만 그냥 물려받은 거잖아. 근데 사람이 유전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자손이 아빠만 100% 닮는다? 엄마만 100% 닮는다가 아니거든. 그치? 반반씩 논아갔거든. 그럼 여기에서 하나 일부, 여기서 하나 일부가 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 스몰 A가 온다라고 하면 두 마리를 한꺼번에 받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두 마리를 한꺼번에 받는다라고 하면 지금 어때요? 얘는 유전인자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얘는 유전인자가 두 마리가 되잖아요. 그럼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유전인자의 수가 계속 많아지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같은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게 또 설명이 안 되지. 그래서 같은 종이면 유전인자 숫자도 같을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 사실을 놓고 그럼 얘도 두 개씩 이렇게 두 개씩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되니? 자손한테 넘겨줄 때는 둘 중에 하나 랜덤으로 보낼 거고 얘도 자손한테 넘겨줄 때 둘 중에 하나 랜덤으로 보낼 거야. 상상이야 지금. 맨델의 상상. 내가 지금 엿보는 거야. 그치? 근데 줄 수 있는 게 뭐 라지 A밖에 없으니까 라지 A 넘겨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스몰 A밖에 없으니까 스몰 A 넘겨줬겠죠. 그쵸? 그럼 하나하나씩 보기 좋게 논아 가졌는데 왜 빨강이로 나온 거냐? 라지 A라고 하는 빨강색에 해당되는 인자가 스몰 A라고 하는 흰둥이 인자보다 셌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마리가 섞였을 때 표현되는 놈을 우리가 우성이다. 표현되지 못하고 숨어있는 놈을 우리가 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이거를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 그치? 이거는 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무조건 나와.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그 규칙을 법칙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야. 그래서 얘가 라지 A, 스몰 A잖아요. 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유전 법칙 중에 첫 번째 법칙을 통해서 이게 우열의 법칙이에요. 지금 유전인자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얘랑 똑같은 아이를 자가 교배를 시킨다라고 했으니까 유전인자가 동일한 빨간색 라지 A, 스몰 A에 해당되는 아이랑 교배를 다시 한번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라지 A, 스몰 A라고 하는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빨강이도 있지만 이 부모한테 있는 이 라지 A, 라지 A에 해당되는 빨강이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스펠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른 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는 우리가 잡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겠니? 자, 그러면 얘네 두 마리를 교배시킨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교배를 이게 확률 게임이야. 얘가 얘를 만났을 때 라지 A, 라지 A죠. 얘가 얘를 만났을 때 라지 A, 스몰 A예요. 얘가 이번에는 이 아이를 만났을 때 라지 A, 스몰 A죠. 이번에는 이 스몰 A랑 스몰 A랑 만났을 때 그치? 이렇게 나와요. 라지 A, 라지 A 위에서 봤잖아요. 빨강이라고. 라지 A, 스몰 A 지금 여기서 우열의 법칙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빨강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숨어 있었던 이 스몰 A, 열성인자 스몰 A 두 마리가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여기에서 펼쳐지지. 그치? 그러면서 흰색을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거 여기다 쓰면 안 보이겠다. 밑에다 써드릴게요. 서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서턴이라는 사람이 약간 좀 변태였어. 왜냐면 자기 정액 있잖아요. 이 사람 남자인데 자기 정액 그러니까 현미경을 이렇게 만든 거야. 응? 현미경을 발명을 한 거야. 그래서 성능 좋은 현미경을 만들었는데 자기 이제 정액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정액 안에 뭐가 있는지를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처음 본 거지. 근데 그 안에 정자가 있다라는 걸 봐요. 그렇죠? 그리고 정자 안에 염색체가 있다라는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서턴이에요. 그 과정을 상상하면 되게 변태스러워. 자기의 정액을 같이 현미경에 넣어서 서턴의 염색 채설이 거기에서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염색체라고 하는 아이를 처음 본 사람이 서턴이에요. 되니? 그래서 이 사람은 정자 안에 있는, 정자가 뭔지는 알지? 염색체를 발견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뭐 발표를 하긴 했지만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의 존재를. 그치? 그리고 뭐 얘네들이 뭐 맞춰줬다가 뭐 분리됐다가 이런 부분들도 몰랐어. 네? 그러다가 그냥 이런 융합설만 이제 계속 믿어오다가 이 안에 실제 막대기 모양에 해당되는 블록 같은 애들이 있는 거야. 분리됐다가 해체됐다가 이게 가능한 애들인 거야. 응? 섞이는 개념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염색체를 발견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멘델의 이 유전 법칙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이 사람 이미 죽었는데. 그치? 실제로 내가 염색체라고 하는 아이를 발견을 했어. 얘네들이 섞이는 게 아니라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자손한테 넘겨줄 때 또 떨어지고, 그치? 또 다시 붙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있더라. 멘델의 유전 법칙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 이 서턴이라는 사람이 이 멘델의 유전 법칙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이제 맞는 가설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어필을 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의 염색체가 46개라는 것도 이 사람이 밝혀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모건이라는 학자죠. 모건이라는 학자는 우리 세포 안에 핵 안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안에 적혀져 있는 이 유전암,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DNA로 알고 있을 건데 이걸 유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유전자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건의 유전자설. 서턴이 등장하고 마지막에 이제 모건이 등장을 하고 이 안에 쓰여져 있는 유전암호, 그렇죠? 그 유전암호가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유전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는 임의로 그냥 이렇게 뭐 라지 A, 스몰 A 간단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죠? 이 안에 어떤 유전 암호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싹 다 풀어낸 게 게놈 프로젝트거든요. 사람 이제 염색체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멘델은 논문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상의 나래를 펼쳤는데 이게 정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뭐 중간중간 물론 틀린 부분도 있기는 해요. 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신빙성이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열의 법칙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 이 두 마리를 한꺼번에 준 게 아니라 랜덤으로 둘 중에 한 마리만 찢어서 분리시켜서 보내줬죠. 이걸 우리가 분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흰둥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숨어 있었던 스몰 a가 여기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열성 순종에 해당되는 흰둥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였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어 있었죠. 잡종일 때는. 그치?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찢어져서 만나면서 이렇게 순종인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렇죠? 열성인데 순종이네. 이거를 열성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걱턱 인자 같은 경우에는 근친혼을 통해서 계속 주걱턱이 더 발달하는 형태로 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자가교배가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이 자가교배예요. 이 부분이. 되니? 자가교배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숨어있는 이런 열성인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발현돼서 나오는 거야. 응? 근데 만약에 우리 집, 선생님 집은 박씨 집안인데 저쪽 이씨 집안이라든가 송중기, 송씨 집안 이승기, 이씨 집안 육성재 괜찮다. 응? 육씨 집안 우리 집안하고 전혀 다른 집안이잖아요. 그럼 유전인자도 우리가 봤을 때 어떻다라는 거야? 우리 집하고는 좀 많이 다른 유전인자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꾸려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나랑 비슷한 같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교배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열성인자가 만들어져요. 열성 순종. 이게 좋은 쪽으로 표현이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우리가 유전학을 공부하면서 항상 이제 중심에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부분 중에 뭐냐면 뭐든 동물이건 식물이건 생명체들은 이 유전인자가 다양하게 왔다야. 다양하게 왔다야 얘들아. 이렇게 순종으로 나오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해야지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자손을 그치? 이렇게 출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또 다양한 자손이 나오고 환경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개 중에 그 다양한 자손 중에 살아남는 아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끊기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유전 법칙에 대한 부분 아주 일부 진짜 아주 일부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3부 과정에서는요 이 멘델이라고 하는 학자 굉장히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죠.
그쵸? 인정 못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소소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강 3부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끝까지 3부까지 다 완강해 주세요. 아시겠죠? 오늘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